늦은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 화면을 넘깁니다. 친구가 올린 여행사진, 동창의 승진 소식, 누군가의 새집, 몇 초 훑어봤을 뿐인데 화면을 끄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워집니다. 방금까지 괜찮았던 내 하루가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이 감정을 단순한 열등감이라 부르고 넘어가기엔 인류가 이 감정에 들인 노력이 너무 큽니다. 고대인들은 이 감정을 막기 위해 부적을 만들었고 종교는 이 감정을 계명으로 금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감정 하나를 막으려고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 갖가지 장치를 세워왔습니다. 인간은 왜 옆 사람의 행복 앞에서 자기 것이 작아진다고 느꼈을까요?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감정을 없애려 한 적은 있어도 완전히 지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질투라 부르는 감정은 사실 두 개다. 우리는 이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부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옛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와 연인이 다른 사람과 다정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볼 때, 두 순간의 표정은 비슷해 보여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관심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때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둘을 구분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그 사람과 나 단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시기라 부릅니다. 반면 내가 이미 가진 소중한 관계를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두려운 감정에는 반드시 세 번째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 지키고 싶은 대상, 그리고 그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 이것이 질투입니다. 직장에서도 이 둘은 뚜렷이 갈립니다. 나보다 1년 늦게 들어온 동료가 먼저 승진 소식을 전해올 때 속이 쓰리고 부러운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건 시기에 가깝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동료가 새로운 직원과 부쩍 친해져서 나와 나누던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을 때 밀려오는 불안감이라면 그건 질투에 가깝습니다. 대상이 사람이든 자리든 무언가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결이 다릅니다. 일상어는 이 둘을 굳이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 부릅니다. 어쩌면 인류는 이 감정을 정확히 이름 붙이기보다 얼른 덮어버리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 감정을 이토록 조심스러워했을까요? 인류는 왜 남의 부러운 눈을 무기로 여겼을까? 기원전 고대의 시장 골목. 상인은 갓 태어난 아기의 손목에 파란 유리구슬을 채워줍니다. 담벼락에는 커다란 눈 모양의 부적이 걸려 있고 지나가던 노인은 손가락을 뿔 모양으로 구부려 허공에 흔듭니다.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아이와 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갓 태어난 아기나 새로 지은 집처럼 아직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대상일수록 사람들은 이 부적을 더 정성껏 채워주었습니다. 이 믿음은 흉안이라 불립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흔적을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찾아냅니다. 이후 지중해와 중동,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유럽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마티, 터키에서는 나자르, 이탈리아에서는 말로키오, 아랍권에서는 아이날 하수드라 불렸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처음 시작됐는지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공통된 믿음만은 분명합니다. 부러움 어린 시선이 실제로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미신으로 치부하기엔 이상합니다.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말도 통하지 않던 문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질투는 그저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인류는 아주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부적 말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감정을 막으려 했을까요? 인간의 공동체는 왜 이 감정 하나를 막기 위해 담장을 쳤을까? 고대의 작은 마을을 상상해 봅니다. 우물 하나, 밭 몇 쟁기를 온 마을이 나눴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곳에서 누군가 조금 더 가지면 그 옆 사람은 조금 덜 가지게 됩니다. 구약 성서의 10계명은 10개의 계명 가운데 하나를 이 감정의 통째로 할애합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물 무엇도 탐내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과 나란히 놓일 만큼 무겁게 다뤄진 셈입니다. 문자도 국가도 없던 사회는 이 감정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인류학자 리처드 리는 칼라하리 사막의 쿵족과 함께 지내며 흥미로운 관습을 목격했습니다. 사냥꾼이 큰 짐승을 잡아오면 부족 사람들은 칭찬 대신 그 고기를 험담합니다. 뼈 다기만 남았다. 볼품 없다며 일부러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리가 이유를 묻자 한 부족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냥을 잘한 사람이 스스로를 우두머리라 여기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자만심이 사람을 해치게 된다고. 그래서 늘 그의 고기를 하찮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규범은 이 두 사회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농경 사회 곳곳에서도 풍년을 맞은 이가 이웃 앞에서 지나치게 티를 내지 않도록 하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계명을 세운 문명과 문자조차 없던 부족,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회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 셈입니다. 이 감정을 그냥 두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공동체를 흔들 수도 있는 이 위험한 감정을 진화 과정에서 끝내버리지 않았을까요? 질투는 결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다. 이 감정을 오랫동안 심리학은 미성숙함의 증거 혹은 사회가 만들어낸 부작용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화 심리학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와 그의 동료들은 질투를 병이 아니라 적응이라고 봅니다. 소중한 관계가 위협받는 순간을 감지하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원을 함께 지켜야 했던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관계를 잃을 위험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개체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고 반응한 개체가 그 관계를 더 오래 지켜냈을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이와 비슷한 감정 반응이 문화권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인간 사회에서 관찰된다고 보고합니다. 먼 옛날 무리를 이루어 살던 조상들에게 지켜야 할 관계는 많아야 수십 명 정도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질투는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미리 알려주는 아주 오래되고 예민한 경보 장치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장치는 그 수십 명짜리 무리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 오늘날처럼 관계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 세상에서는 실제 위협이 없는 곳에서도 자주 울립니다. 그 장치가 지금 가장 시끄럽게 울리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왜 하필 옆 사람과 비교하는가? 낯선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억만장자의 소식에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작은 성공 소식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하필 나와 비슷한 사람이 더 아플까요?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 질문에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판단할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기준 삼아 스스로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아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와 출발선이 비슷했던 사람이 앞서가면 그 차이가 유독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페스팅거는 이 비교가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향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초라함을 느끼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가장 자주, 가장 선명하게 들어오는 비교 대상이 대개 위쪽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이 비교 대상이 마을 사람 몇십 명, 학교 친구 몇백 명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비교 대상은 전 세계 수억 명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같은 감정, 같은 원리가 작동하는데 그 대상만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불어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당할 수 없는 비교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왔을까요? 부적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는가? 고대인이 부적을 걸어 시선을 막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일을 합니다. 게시물을 올리기 전 한참을 망설이다. 지우는 손가락, 친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걸어두는 비공개 계정과 친구 목록, 누군가의 소식이 너무 잦아지면 슬쩍 눌러버리는 뮤트 버튼. 몇몇 플랫폼은 아예 좋아요 숫자를 감추는 기능까지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숫자를 보며 서로를 비교하고 마음 상해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흉한 부적은 사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목걸이와 팔찌 형태로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흉안을 믿어서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지키고 싶은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란 구슬 부적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알고리즘 설정과 앱 안의 버튼들이 들어섰습니다. 형태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하는 일은 같습니다. 부러움 어린 시선으로부터 혹은 부러움 어린 시선을 만들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없앤 적이 없습니다. 다루는 도구만 계속 바꿔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은 정말 없애야만 하는 것일까요? 질투는 없애야 할 감정인가? 관리해야 할 신호인가? 이 감정을 완전히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면 인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이 감정과 씨름해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질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애정도 없는 관계, 아무 관심도 없는 자리를 두고는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관계나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신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부적을 걸고 계명을 세우고 뮤트 버튼을 누르는 모든 행동은 결국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마주해온 흔적입니다. 늦은 밤 핸드폰 화면 앞에서 마음이 작아졌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그 순간을 5,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겪어왔습니다. 파란 구슬 부적이 계명이 되고 계명이 진화의 언어로 설명되고 지금은 앱 속 버튼 하나로 남았을 뿐입니다. 형태는 계속 바뀌었지만 그 안의 마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감정의 바닥에는 하나의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맺은 관계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다는 갈망입니다. 그러니 질투는 인간의 결함이 아니라 인류가 서로 연결된 채 살아남기 위해 오래전부터 몸에 새겨온 하나의 문명의 장치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감정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